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포필러스 김남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시장이 나름대로 반등을 해줘서 네. 저희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거보다 저번 출연 이후에 어떤 좀 반응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주변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 이모부도 이거 라이브로 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셔서 네. 예. 여기 너가 맞냐? 아, 너가 맞냐? 네, 아. 이렇게 연락을 좀 주시고 여러 기자분들도 연락 주셔서 또 저희가 그 삼포TV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기고문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아, 봤습니다. 네네네. 네, 너무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영향력이 크구나. 이 플랫폼을 유용하게 이용해서 또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일단 네. 반등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속성상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네, 저희가 왜냐하면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는 이 코인장이 약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이 되게 편했는데 근데 얘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시장에서 하긴 해야죠. 예, 가격이 예.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전문가다운 전문가님을 모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드물죠. 네. 예. 저도 많이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일단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전에 박상현 편집장도 몇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분석한 바를 또 여기저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바를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박상혁 기자님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저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좀 안 겹치고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들을 전달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세 가지로 좀 취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규제, 당연히 지금 행정부 단에서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오는 베스트 재무장관이 장기채 바이백을 하는 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것도 세 가지 의미로 좀 취약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 네. 마지막은 좀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채굴자들이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인프라 비용을 좀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좀 늘면서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강매하지 않고 이 인프라를 그대로 AI 추론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비용을 절감시키는 형태로 좀 이 배어장을 좀 살아남아 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의 하방 압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그럼 순서대로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기관이 법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발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올해 초부터 공동 해석 발표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파생 상품 거래를 허용하겠다. 여태까지는 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었는데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5월달에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아예 토큰 공모까지 특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면 증권거래 등록을 하지 않고도 토큰 공모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것도 있고 마지막은 이제 이번에 CFTC 위원장이 발표를 했던 것처럼 클러리티 법안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가들과 많은 어떤 프로젝트들이 국내라고 하면 미국이겠죠. 미국 내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의 어떤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장려한다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순풍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틈새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네. 일단 지금 보면 그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면 백악관이 쥐고 있는 지금 윤리 조항 문제를 사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고서 규제 기관들이 먼저 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그 동안에 또 많이 나왔었던 재료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꼭 이 상승에 그 재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원래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프라이스를 올릴 수 있는 나래티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는 뭐 11월, 12월에 클러리티 법안이 만약에 이런 윤리 조항까지 다 합의가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법안으로서 통과. 네, 법안으로서 통과가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먼저 그냥 우리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호재들을 마련을 해줘서 단기적으로는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조금 나름대로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겠지만 네. 행정부 딴에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좀 단기적으로 나름대로 이 업계에 좀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 네,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모든 재료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 시점에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좀 즉각적인 이런 효율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시면 랩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가사를 잘 들리게 하는 그 표현을 해줘야죠. 능력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나왔던 재료인데 대통령이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조금 더 딜리버리가 잘 돼. 약간 이런 측면이 또 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혔나 봐요. 다들. 네, 다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입법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준 것 같습니다. 네. CFTC 같은 경우도 원래는 조금 입법을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클러리티 법안과는 좀 별개로 우리의 어떤 역할 내에서 우리의 관할 내에서 할 수 네.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개선해서 많은 창업가들이 미국에서 와서 혁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창업가들이 많이 창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다라는 해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는 행정부에서 내리는 조치들은 사실 행정부가 바뀌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렇죠. 조항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호재로 안착이 되려면 입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부와 조금 독립적인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너무 시장이 억눌려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9월, 10월은 그래도 뭔가 횡보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쵸.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트레이더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1월로 또 12월로 연기될 거를 기대하고 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형태의 어떤 네네. 쇼피징 형태도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좀 생각보다는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좀 오르지 않았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급격한 상승을 좀 불러왔다. 네, 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백 네. 관련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바이백은 너무 많이 여기서도 언급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또 바이백 얘기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딜리버리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나름대로 세 가지 의미 분석을 좀 나름대로 제 뇌피셜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국채라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많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채 바이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재무부에서 지금 장기채 채권 시장에 지금 아무래도 개입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채권이 더 이상 뭔가 예전처럼 매력적인 자산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채권보다는 좀 금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는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금을 매수를 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미국채라는 상품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들이 되면서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상승하는 형태가 됐고 두 번째로는 조만간 또 얘기 나눌 이제 월시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단기채를 어떻게 보면 매입하고 단기채를 어떻게 보면은 장기채를 바이백하고 있고 좀 단기채에 좀 의존을 많이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단기 금리의 좀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단기 금리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연준이 앞으로 어떤 금리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재무적인 부담 위험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에 대한 무언적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아니냐.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에서 월시를 임명을 했고 앉혔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월시 의장도 나름대로 그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와 맞물려서 가지 않겠느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베센트 장관이 내세운 메시지는 우리 앞으로 좀 단기 금리 의존 많이 할 테니까 좀 이거에 맞춰서 좀 가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랬을 때 단순히 이것은 단기채를 매입한다, 단기채에 의존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기채를 많이 이제 갖게 되면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냐라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희망 섞인 기대가 있는 것이고. 팩트 아니었나요? 네. 팩트 아니었나요? 제 마음속엔 팩트였어요. 팩트이긴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테더나 뭐 서클사 같은 경우가 지금 국채를 가지고 있는 양을 보면 사실 이 단기채 시장, 이 채권 시장을 또 전반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규모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래소를 허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거래소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와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정책적 기조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퍼리퀴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호가 통화가 USDC이기도 하고 폴리마켓에서도 지금 USDC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에서 하이퍼리퀴드 같은 거래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USDC의 수요가 늘게 될 것이고 USDC의 수요가 늘면 아무래도 USDC를 발행한 서클사가 더 많은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퍼프덱스 밀어줘 아니면은 그냥 스테이블코인 밀어줘 이게 별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퍼리퀴드나 이런 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장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뭔가 미국이 크립토 자산의 허브가 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늘려야 되고 해외의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 USDT의 수요를 늘리면 이게 단기채를 빨아들일 수 있는 유동성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일관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 제가 이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많이 하려면 쓸 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RWA 이런 거 다 보면 미국 안에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해외라고. 비미국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돈을 쓰러 오든지 아니면 제3의 기점에 돈을 쓰러 갈 수 있게 해주든지. 그렇죠. 근데 지금 김나웅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후자, 제3의 기점. 그러니까 이제 퍼프덱스라고 해서 이제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USDC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이걸 많이 찍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뭐 장치를 만들어 나가고 전략을 만들어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요 정도로 바이백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채굴 기업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네. 네.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 네. 채굴 기업이 사실 여태까지의 어떤 배어장일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방에 많은 압력을 줬던 유일한 엔티티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통 하는 거는 본인들의 컴퓨팅 파워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름대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본인들의 채굴업을 유지하는 형태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AI가 워낙 지금 AI에 대한 수요,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채굴 사업을 하던 채굴 업자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채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잉여 자산들은 이제 AI 추론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용들을 커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매도 압력이 적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스테이크피쉬라고 하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풀 중에 세 번째로 큰 채굴풀 운영자들과도 얘기를 했는데 그들도 이미 잉여 컴퓨팅 자산을 AI 추론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I 추론에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본인들이 얻겠죠. AI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강제 매도 압력이 사라졌다. 본인들이 계속해서 캐시를 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굳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난 베어 사이클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계속 반복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는 형태로 이 시장이 견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강제 매도자가 좀 사라짐으로써 조금 시장의 유동성들도 많이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 상승이 좀 더 가파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백킹해주는 하나의 또 근거가 뭐냐면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원래는 자산 운용사로 시작을 했지만 채굴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채굴 기업을 인수해서 뭘 했냐면은 다 AI 데이터 센터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 기업뿐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테마주로서도 묶여서 사람들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시장에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채굴 기업들이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이번 어떤 베어 마켓은 그런 측면에서 좀 채굴자들의 어떤 부담들을 덜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는 것을 좀 막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채굴 기업들이 막 AI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채굴을 안 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시장에서 좀 멀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 또한 악재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호재인 거네요. 그게 사실 결국에는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만약에 AI의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게 될 거고 그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더 줄어들게 되고 네트워크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채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채굴자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이걸 하나의 어떤 투자 행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유연하게 그 중에 일부는 AI 추론에 쓰겠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좀 다각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 시장의 유연성을 좀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계속 비트코인 가격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네. 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강매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근데 그거 대신에 차라리 일부의 리소스를 AI 센터에다 사용을 함으로써 좀 최대한 비트코인을 덜 매도하고 이 시장을 견뎌내고 또 만약에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100K, 200K 상승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AI에다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팅 자산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와 비트코인의 좀 상관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은 직접적인 경쟁은 아니지만 그렇죠. 또 컴퓨팅 파워를 또 소비하는 주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또 경쟁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네. 저기 이제 변호사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정설이었어요. 그죠. 예. 네. 이게 경쟁을 안 하고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악재 아니냐? 악재인 줄 맞아요. 알았어. 근데 네. 이걸 이번에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전송하는데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는 사용자가 많지 않네. 아, 그러니까 이게 채굴 회사가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전송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네. 그러니까 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채굴자들이 내다 파는 물량은 기본적으로 하루 채굴량이 한 450개 정도 되죠,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냥 다 내다 팔린다라고 보거든요. 간주하거든요. 보통. 450개가 전체가 다요. 그렇죠. 예. 근데 450개 중에 회사가 줄어들면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매도 압력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럼 450개가 아니라 한 그 반절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아직은 아주 계산은 안 계산이 안 되는데 되죠. 어쨌든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점.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단가 자체가 경쟁이 낮으면 낮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또 덜 팔아도 돼요. 또 덜 팔고. 네. 네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네, 모든 게 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둬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이거 계속 오를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장 시작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리스크가 있냐, 여기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저는 잭슨홀 미팅이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필이면 이번 주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월시 의장이 어떠한 기조를 보여주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금리를 낮추겠다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네, 여기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유추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연준이 어떠한 금리적 기조를 가지고 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 그 베센트의 어떤 그 장기채 바이백이 의미하는 바가 행정부의 어떤 의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단기 금리에 의존 많이 할 건데 네. 네가 계속 단기 금리 올리거나 계속 동결해버리면 우리 좀 힘들어. 그러니까 단기 금리를 좀 낮추려는 어떤 그 금리를 좀 낮춰줘. 그래야 우리가 좀 파이낸싱을 하기 쉬우니까 네. 그런 메시징을 전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파웰이랑 월시의 차이는 양적 완화를 좀 더 두둔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파월은 좀 더 양적 완화를 하자는 쪽이고 파월은 좀 그런 걸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하지만 월시는 이제 네. 금리를 낮출 의향은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굉장히 월시를 되게 많이
애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행정부와 많은 일관되어 있는 정책 기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월시가 그런 발언을 안 하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좀 올린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에게는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또 이제 FOMC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모멘텀이 이제 꺾이느냐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간 선거가 사실 또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엔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클러리티 법안에 대한 방향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레임덕이 오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쇠약한 행정부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 중간 선거로 뒷받침이 돼서 더 강력한 나래티브를 가지고 이 아젠다들을 푸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 중간 선거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클러리티 법안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긴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중간 선거가 앞으로 이 크립토 업계의 2, 3년, 5년, 10년의 미래를 봤을 땐 FOMC 잭슨 홀 미팅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케빈 워시가 첫 잭슨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전 행정부가 계속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월시가 말해주겠느냐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연준이 행정부랑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베센트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로는 네. 월시가 좀 양적 완화는 안 하더라도 금리를 낮추려는 어떤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이 시장이 올해 이번 주는 훨씬 더 화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저도 이게 네. 둘이 같은 스승에서 이제 밑에서 동문수학한 약간 그런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사이로. 그래서 베센트가 바이백 던질 때 바이백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이거 다 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대표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 못 오를 것이냐, 그거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우리가 또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를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나 뭐 사야 되냐.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한 3일, 4일 정도 짧게 나오는 와중에 또 반응을 한 시장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죠. 좀 정리를 해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뭐 이더리움 오르고 솔라나 오르고 그냥 다 시장이 오르는 형태로 시장을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요번에 상승하는 거 보면 아까 박상혁 기자님 나오셨을 때 말씀 주셨지만 뭐 에세나라든지 펌프다펀이라든지 뭐 네. 티켓이라든지 그냥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과하게 오르고 있고, 하이퍼리퀴드 오. 같은 자산들이,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자산들이 비트코인의 상승폭을 뭐 훨씬 상회하는 형태의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난 시장과 현재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면 네. 지금 다양한 매출원을 좀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21년도 때는 보시면 체인이 그냥 블록체인 자체가 매출을 거의 98%, 97% 정도 매출을 냈던 시대였어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시장이 성숙화가 되고 이 투자자의 프로파일들이 좀 다각화가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세나 같은 경우도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고, 펌프다펀 같은 경우도 애플리케이션이고, 지금 뭐 하이퍼리퀴드야 L1으로 볼 수 있지만 하이퍼리퀴드는 L1을 가장한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렇죠. 화생상품 거래소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되게 흥미로운 거는 앞으로 투자의 방향성이 많이 바뀔 것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투기성, 나래티브성으로 비트코인 오르니까 이더리움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L1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어디에서 매출이 나오고 어디에서 실제 유저들이 많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다각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세나와 하이퍼리퀴드와 이런 자산들이 오른 것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아, 요- 앱으로 72%라니. 그렇죠. 완전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버렸네요.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체인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 플랫폼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보통은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 정도가 이제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아는 코인이 거의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럼 뭐가 지금 하이퍼리퀴드 정도가 아마 여기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고 펌다펀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한 게 3월부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민코인들이 죽어 있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펌다펌도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캐시 빼고는 사실 네. 뭐 예. 그러면 이제 각 좀 뭐랄까요 섹터, 뭐 페르소나 별로 어떤 섹터들이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비트코인이야 뭐 지금 거시 시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ETF가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로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크립토 거래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예. 그리고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를 언급을 하면서 CFTC 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이퍼리퀴드 빨리 미국으로 들여라 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른 어떤 수혜를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퍼리퀴드인 것 같고 오늘 박상혁 기자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민코인을 저는 개별 종목 민코인을 사는 거는 저는 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걸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민코인 시장이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빵원에 갈 수도 있고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민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개별 민코인은 아예 무시를 하시고 이 민코인이 트레이딩되고 민코인이 발행되는 플랫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서부 골드러시 때 금을 그렇죠. 채굴하는 사람 말고 그 사람들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청바지 벌었잖아요. 팔고. 청바지랑. 네, 청바지랑. 예. 저는 똑같은 논리가 지금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고 본인이 민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민코인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민코인을 발행하는 런치패드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펌프다펀 같은 경우 또 포모라고 하는 앱도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정 민코인이 망하더라도 네. 이들이 망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민코인의 네. 볼륨이 계속 늘어나는 이상 계속해서 많은 민코인 발행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펌다펀이라는 어떤 투자처는 민코인 시장에 배팅을 하는 거죠. 그 민코인 시장이 잘 될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페르소나발 전략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벤치마크가 좀 금이랑 같이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페르소나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난 좀 더 거시 경제를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것이 비트코인에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형이라고 해서 이제 하이퍼 리퀴드를 포함한 아까 매출이 많이 나오는 프로토콜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이퍼 리퀴드와 뭐 지금 펌프다펀 같은 경우도 매출을 다 바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매출이 나와도 이걸 토큰의 가치와 연동을 못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막 매출이 하루에 뭐 10억씩 나도 네. 이 10억 원어치를 환원을 못 해준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여서 매출과 이 토큰의 가치와 연동이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이퍼리퀴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수익의 99% 이상을 바이백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 소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백해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이프의 자산과 하이퍼리퀴드 플랫폼의 매출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리퀴드라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매출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이프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에테나 같은 경우도 박상혁 기자님 나오셔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 에테나는 좀 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에테나가 스테이블 코인이긴 한데 본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얘들은 합성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뭐 미국 국채라든지 현금성 자산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그래서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 그 자산들을 상환을 해주게 되는데 에테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이 뭐 달러라든지 국채 자산이 아니라 그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자산이에요. 그리고선 이들을 똑같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이 자산의 어떤 가치의 변화가 0으로 만드는 자산을 델타 뉴트럴 전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한 개치에 똑같이 공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더라도 자산의 변화는 0인 거죠. 그래서 계속 공매도를 함으로써 자산의 어떤 담보자산의 가치를 1로 유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상승장이 왔을 때
그 공매도 포지션의 인센티브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매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매수 포지션과 공매도 포지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매도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펀딩 피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거든요. 그럼 상승장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S&I 기초자산에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오면 올수록 S&I의 어떤 그 기초자산이 가지고 가는 이자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이 오면 S&I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이 폭등을 하면서 네. 숏 스퀴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매수 포지션을 갖게 되면서 공매도에 많은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됐어요. 그래서 S&I에게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됐고, 그 수익을 또 나래티브로 인식을 해서 S&I가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S&I는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S&I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타성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고, 이제 RWA 쪽은 이제 뭐 온도라든지 센트리퓨지 같은 토큰들이 이제 RWA 토큰화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도 하나의 어떤 RWA 자산을 사시는 것보다 나는 RWA 자신 없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온도나 센트리퓨지 같은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지금 저는 이 장표에서 제일 좋은 게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컬럼이 예, 컬럼이 제일 좋거든요. 한번 네.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은 페르소나 화면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민코인 올라간다고 순환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격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에테나 투자하시는 분은 하락장에 이거 계속 홀딩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락장에는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네. 에테나니까.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네. 상승장에서는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하이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내러티브 따라가면 망한다.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네, 공감돼요. 지금 네. 저기 해놓은 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 장표까지만 보고 저희 시간 많이 지나서 네네.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펌타펀이 오늘 뭐 박상혁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저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밈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유행을 지나서 하나의 섹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기관들이 찾아온다, 기관들이 오면 성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밈코인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는 죽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펌타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민코인 거래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시장의 상황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밈이라는 것을 소비하고 트레이딩하려는 페르소나가 명확하게 굳혀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밈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펌프다펀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굉장히 알차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아니, 오늘 네, 1부부터 시작해서 2부까지 너무나 알찼네요.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페르소나 분석을 해주신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투자자들마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민코인도 개별 민코인은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죠. 민코인이라고 하는 섹터를 돌리는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느 좀 정도. 합리적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님 모시고 오늘 비트코인 상승과 알트코인 상승의 어떤 풍경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